안녕하세요. 진솔한 주식경제학 김선영입니다. 한국경제TV 증시라인 리뷰 한번 해볼게요. 오늘의 제목은 미국 장기채 금리 상승세 증시 부담으로 작용할까라는 제목이고요. 오늘 2021년 2월 22일 월요일 출연분입니다.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리플이 막 날렸대요. 저도 이제 나중에 전해 들었는데, 오랜만에 리플이, 작년 3월 때는 워낙 욕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리플이 좀, 부정적인 리플이 많이 올라왔다길래, 내가 오늘 뭘 잘못했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잘못한 게 없었는데 뭘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에서 이제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제 의도를 뭔가 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였냐면은, 이제 제가 사칭을 당했어요. 여러분들 카카오톡에 오픈 채팅방 있잖아요. 거기다 김선영 쳐보시면은, 방이 저랑 비슷한 이름 가지신 분 오픈 채팅방이 쭉 나오는데, 김선영 TV, LS홀딩스 김선영, 그리고 진선 TV가 총 3개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오픈 채팅방이. 근데 저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리고 너무 신경도 많이 쓰이고, 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잖아요. 안 해요. 리딩 사업 안 합니다. 저는 리딩 사업 안 하기 때문에, 그 3가지 방이 모두 저를 사칭한 거다라고 여러분이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저는 그냥 방송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인데 왜 굳이 나를 사칭해가지고 저럴까? 제가 그렇게 인기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저보다 인기 많은 분들도 훨씬 많은데 왜 내가 사칭을 당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원래대로면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몇 개월 전에 어떤 분이 실제로 저한테 이제 환불에 대한 걸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무슨 소린가 싶어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 결국 이제 그분은 서울 사시는 분인데 이제 사기를 당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경찰서 가서 이제 신고하시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런 피해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참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문제가 됐던 게 뭐였냐면은 그 뒤에 제가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의 리딩을 받으시고 싶으시면은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저 딴에 또 생각했다고 저 딴에 또 생각을 해가지고 딴 데 가지 마시고 우리 한국경제TV에 와우넷 그리고 이제 주식창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폭발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왜 했는데 저희 직원이 뭐라고 했냐면은 대표님 와우넷이랑 주식창이 지금 잘 못하고 있나 보죠. 수익률이 딱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모르죠. 제가 와우넷이랑 주식창이랑 관련 있는 것도 아니고 그쪽에 아는 직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제가. 저는 순수히 그냥 저는 한국경제TV만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방송은 안 나가고 한국경제TV만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모르지. 하여튼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하는데 몰라요. 저랑 상관도 없고 저랑 관련도 없고 관심도 없고 저는 제가 이 얘기를 왜 저는 한경만 나오니까 와우넷이라는 곳이 있는 걸 알고 있고 주식창이란 게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지 다른 사이트들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래서 제가 오늘 순수히 괜히 막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저희 정보 사이트인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속으실 가능성이 크니까 그러지 마시고 기왕이면은 이렇게 딱 공식적인 홈페이지가 있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 한국경제TV라는 이런 베이스 언론이 있는 이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최소한 와우넷이나 주식창은 여러분들한테 그거 가지고 속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수익률은 별개의 문제고 그거는 그래서 제가 순수히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뿐이지 제가 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저는 관심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이쪽 업종이라고 하면 저는 진짜 소름 돋기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냥 되게 오지랖 넓게 그냥 개인 투자분들을 위해서 그냥 활동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모르겠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을 다해서 말씀드리는 이런 분석 내용들을 순수히 저는 그것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처음부터도 LS홀딩스 대표였고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만 보고 제가 이제 분석한 내용만 보고 여러분들께 인정을 받아왔고 또 팬층도 좀 생겼다고 저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용만 가지고 승부를 하는 사람이지 제가 어떤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지는 여러분들한테 전혀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그게 제가 처음부터 원했던 거고 차포 다 떼고 순수히 내 실력과 내 분석력과 내가 소개해드리는 종목 가지고만 승부를 보자라고 이제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그거만 봐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것만 중요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한번 우리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죠. 원래 장기 포트 점검하는 날이잖아요. 일단 종목들 흐름을 한번 보면서 약간 방송 내에서는 제가 뒤에서 멘트하는 게 좀 길어가지고 우리 이제 앵커님이랑 같이 해서 앞에 거 이제 포트 점검 최대한 짧게 가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ICD나 이런 것만 보고 왔는데 유튜브에서는 차근차근히 한번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이렇게 돼요. 제일 기분이 좋은 건 뭐냐면은 얘가 드디어 올라왔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저는 이 ICD 올라온 거 있잖아요. ICD 얘가 올라온 게 진짜로 기분이 좋습니다. 이거는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에 작년 5월 달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우리 정윤성 앵커님 전에 우리 이경원 앵커님 때부터 이제 같이 ICT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도대체 왜 안 갈까? 왜 안 갈까? 얘는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심지어 지난주에 또 우리 정윤성 앵커님이랑 같이 얘기했던 게, 아니, 얘는 다 좋은데 왜 안 갈까요? 이런 질문까지 했었을 정도의 진짜 정말 유튜브니까 속된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정말 더럽게 안 갔죠. 아니, 진짜 정말 진짜 더럽게 주가가 안 갔는데, 예, 이제 안정계절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17.74%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안정적으로 이제 주가 흐름이, 수익률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어쨌든 이제 고생하셨습니다. 거의 좀 있으면은, 한 3개월 있으면은 이제 1년 정도 되는데, 제 개인적인 바람은 올해 5월 말 정도에는 수익률이 최소 50에서 100% 정도는 찍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면은 사실 뭐 1년 들고 있을 때 수익률 50%, 100% 정도면 저는 사실 괜찮다 보기 때문에 뭐 1년 정도 들고 있고 뭐 수익률 50%, 100%뭐 나이스지. 전 사실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죠? 1년으로 있으면은.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순수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다른 종목들 한번 보자고요. 우리에게는 ICD만 있는 건 아니죠. 코덱스 레버리지 160%,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69% 정도 지금 현재 수익이 진행 중이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각각 60%의 수익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43%, 그리고 DB하이텍 115.66%, 근데 SK바이오팜 20.84% 손실 중이고요. 신일전자 쭉쭉 잘 가고 있죠. 자, 우리 뭐 중간에 다른 거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 이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리플이 좀 이제 달렸어요. 이게 메일로 왔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삼성전자를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대표님 지금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정말 많은 방송에서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거 10만 원 갈까요? 못 갈까요? 막 어렵게 설명하면 어려운 줄이니까 예스 노로 좀 대답해 주십시오 하길래 제가 대답했죠. 삼성전자 10만 원 오케이 했어요. 왜냐면은 이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게 올해 들어서 이제 우리 코스피 시장도 변동성이 되게 커졌잖아요. 코스닥 이제 지수가 변동성이 컸는데 이제 코스피도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 이유 중에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성전자 액면 분할이에요. 여러분 만약 삼성전자가 한 주에 250만 원이라 치면은, 액면 분할하기 전에 250만 원이라 치면은 여러분 삼성전자 사실 수 있겠어요? 살 수는 있죠. 근데 250만 원이란 이 금액이 이제 처음에 사회 진출해서 처음으로 연봉 받는 그런 이제 초봉 받는 친구들의 이제 월급 수준, 아니면 그것보다 거의 월급의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를 해요. 연봉 1억 받으면 얼마 나올까요? 연봉 1억 받으면 한 실수령액이 한 600 되나? 한 700 사이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연봉 1억이 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세 주를 못 사요. 250만 원이라고 하면은. 그런데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50대 1로 하면서 주가가 5만 원으로 뚝 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한 2주 사볼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비율이 올라가니까 삼성전자를 샀다 팔았다 하면서 변동성이 좀 커지는데,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전체 시총의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30% 수준인데, 넘는지 안 넘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 수준인데 당연히 시총이 저렇게 큰 종목이 개인이 많이 들어가면서 매수 매도를 하게 되니까 저 흐름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 지수의 움직임이 바뀌는 건 당연한 거예요. 게다가 셀트리온이 또 거래소로부터 이전 산정했죠. 그것도 효과 큽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어쨌든 개인들이 하드캐리해서 주가를 끌어올린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누군가가 바통을 이어가지고 가줘야 되는데 기관은 못해요. 왜? 걔네들은 지금 돈이 없습니다. 항상 그랬죠? 우리가 가서 펀드 환매해달라고 이제 하는데 걔네들 우리한테 돈 주려고 하면은 기존에 썼던 펀드 환매해서 우리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관은 여러분들 자기들이 돈을 찍어낼 수 없어요. 예, 어떻게 걔네들이 매매를 해요? 개인들 투자자한테 얘기해서 펀드를 가입시킨 다음에 그거 가지고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디서 빌려오거나, 뭐 지들끼리 뭐 은행끼리 빌려오거나, 뭐 한국에서 빌려오거나, 뭐 증권사끼리 빌려오거나, 그렇게 해서 지들끼리 알아서 매매하지. 투자 한번 해볼까? 오케이. 한 1조쯤 찍어 해서 지들끼리 1조를 빵빵빵빵 찍어가지고 하지 못하죠. 그죠? 돈을 끌어올 때는 사실 대부분 이제 개인들인데, 개인들이 요즘에는 기관 니들 못 믿겠다 해서 돈 내놔라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기관은 계속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지수는 계속 이제 올라가고 싶은데 기관들이 매도를 때리니까 지수가 뭐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매수를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가지고 지수가 올라가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금 8만원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10만원까지 제가 봤을 땐 한 번에 레벨업 돼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본격적으로 이제 자금이 투입이 되기 시작하면은,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주일도 안 된 시점에 8만원에서 10만원대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나 안 되나 보세요. 단 외국인들이 들어와줘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왜 그런지 지난번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어쨌든 그렇고요. SK하이닉스 오늘 좀 올라가는데 팔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포지션 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지난주랑 조금 정신 차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거를 꺾어가면서까지 지금 매도를 할 필요 없을 것 같긴 해요. 저희가 지금 한 43% 수익 중이니까 수익률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저희는 공매도 재개되는 시점 한 달 전까지는 그때 홀딩 포지션 취하겠다라는 말씀 그대로 드립니다. DBITech 115.66% 그대로 홀딩 포지션 취하시면 될 것 같고요. SK 바이오팜이 조금 바닥을 잡아요. 오늘 조금 올라간다 치면은 이제 10%대 손실률로 들어오는데, 이번 주 지켜보고 진짜 제발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신규 추가 매수 가능 의견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손실 중이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나갈게요. 자, 신일전자. 아름답습니다. 신일전자 우리 차트 한번 볼게요. 현재 시장이 좀 밀리고 있죠. 2시 33분인데 양시장 코스피 0.57, 코스닥은 0.74% 밀리는데 1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냥 밀리라고 하세요. 2월달은 그냥 여러분들 편하게 그냥 던져두시고요. 알아서 해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일전자 오늘 신고가 달성했는데 지금 보합권까지 내려왔잖아요. 요거는 여름까지 갑니다. 신일전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일전자의 실적이 폭발하는 건 언제다? 여름 시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발표되는 시기까지, 최소한 2분기 실적 발표되는 시기까지는 그대로 포지션을 유지하시면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닥 150일 레버리지 밀리죠. 당연히 지수 밀리니까 밀릴 거예요. 근데 저라면은 지금 열심히 매수할 겁니다. 삼성전자 마찬가지고요. 지금 자리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제가 이렇게 의견 드리면은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이 분석하셔가지고 해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한번. 오늘 제가 사실은 준비한 내용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미국 장기채 상승 내용을 한번 좀 짚어드려야겠다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두 번째는 금감원의 국민연금 매매 내역 보고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짧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 한번 가보죠. 일단은 장기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최근에 보면 이제 장기채, 미국의 장기채 금리가 좀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이제 아시아도 그렇고 이제 10년물 장기채 흐름에 굉장히 많은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걸 좀 정확하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께 좀 각인되게 이해시켜 드릴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이거부터 보세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미국의 10년 T노트 수익률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방송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빌이 있어요. 빌 보면은 영어로 bill, B-I-L-L, 그리고 T가 있고요. 그리고 위에 본드가 있어요. 본드. 이게 뭐냐면은 앞에 T는 트레저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채권이라는 뜻이에요. 채권이라는 뜻이고, 10년 채권 노트, 빌, 본드, 요 뒤에 요 명칭만 바뀌는 건데, 빌은 3년 빌, 그리고 노트는 10년 노트, 본드는 30년 노트, 보통 이렇게 나올 거예요. 뭐 보통 20년 한 데도 있는데 보통 30년 노트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빌은 그만큼 단기의 채권 수익률을 의미하고요. 본드는 셋 중에 제일 긴 거 의미하고, 10년은 딱 중간 정도 위치인데, 사실 우리가 봤을 때 10년도 되게 길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채권을 트레이딩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보통 이렇게 장기, 중기, 단기는 아니고 하여튼 이렇게 나눠요, 보통.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배경지식으로 여러분들이 삼으시면 될 것 같다 싶어서 제가 잠깐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본 이미지가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제 장기채 금리의 흐름인데요. 보시면은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1.33.64%가 나오잖아요. 일단 여기를 보시면은 재밌는 거는, 뭐 물론 중간에 뭐 엎어지는 위치도 많긴 많지만 3월달에 이렇게 망가집니다. 자, 아시겠지만 작년 3월달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장기채 수익률이 확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망가지기 직전에요. 이제 T노트 요때 이제 그 장기채 수익률이 제가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봤는데, 보니까 요 시기 딱 요 시기잖아요. 딱 요 시기에 보니까 1.6173%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은 이제 1.3 수준이잖아요. 지금 이제 그때보다 0.3 정도가 낮은 상황인데, 만일 이게 또 잘못 알고 계신 분도 있어요. 1.3%라는 지금 이 수익률이 부담이다 라고 오해하시거나 뭐 잘못 설명하시는 전문가님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35%라는 이 수익률이 부담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만일 지금 이게 부담이었다면은
아니 망가지기 직전 자리가 1.6인데 1.65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이때는 진짜 경제 상황이 되게 어려웠게? 아니에요.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 뭐냐면은 이 수익률이 문제가 아니고 이 수익률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게 맞다라는 게 정확한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말 문제가 뭐냐면 이제 반응 속도라는 거죠. 국채 금리의 상승 속도. 이 포인트가 1.35%, 이 3.35%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금리가 빨리 올라오는 게 문제다. 쉽게 얘기해서 즉 요런 거죠. 요런 거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온 요런 거 그리고 요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건데요. 잠깐만 설명드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집을 살라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이자가 싸니까 연이자를 뭐 1%를 받았다 칠게요. 계산하기 쉽게. 그래서 1% 연이자를 받아서 나는 지금 1년에 이자를 100만 원을 내고 있어. 예. 근데 갑자기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은행들도 변동금리로 내가 대출을 받았다 치면은 지금은 1% 이자인데 이게 3%가 이자를 올린대. 갑자기 1%에서 3%를 올린대. 그럼 나는 원래 1% 이자로 한 달에 100만 원씩 이자로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300만 원을 벌었다. 그래서 뭐 100만 원 정도는 그래도 할 수 있지. 집을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했는데 갑자기 1%였었던 이자율을 3%로 올린다라고 이제 통보가 온 거예요. 그럼 나는 원래 1%로 1년에 100만 원 이자를 내고 있는데 갑자기 3% 올린다고 하니까 300만 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한 달에 300 버는데 거의 한 달에 번 이 수익을 그 은행 이자로만 다 내게 돼 버리는 거예요. 너무 급격하게 올라오니까 예를 들어서 1%다가 1.1%, 1.2%, 1.3%, 2.4% 쭉쭉 해서 2%, 3%, 0. 몇 %대 올라와서 천천히 3%까지 올라오면은 그래도 3%까지 올라오는 게 부담스럽긴 하지만 내가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뭐 투잡을 뛴다든지 쓰리잡을 뛴다든지 천천히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이직을 한다든지. 근데 그게 아니고 1% 이자 때리다가 갑자기 3% 이자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부담스럽죠. 그 누구도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단기채 금리, 수익률, 이자율이 단기간 내에 올라오면은 경제적으로 위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한 명의 예를 들었지만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지금 연끌해서 집 산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직장에서 월급을 더 많이 받지 않는 이상, 드라마틱하게 받지 않는 이상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사의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자율, 수익률 이런 것들이 단기간 내에 너무 빠르게 올라가면 경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정말 쉽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가지고 일단 그러면은 오케이, 이런 속도가 너무 빨라서 부담스럽다 라고 하면은 제가 과거 사례를 한번 살펴봤어요. 보면은 이제 2008년도 이제 많은 케이스가 있었어요. 보시면 2008년도 때 확 한번 내려가죠. 그리고 2011년 때도 한번 확 한번 내려가죠. 이렇게 내려갔는데 사실은 각도 크게, 물론 이때 이제 10년도 있지만 각도는 사실 2011년도가 더 크니까 봤을 때 이런 각도가 있는데 뭐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심리적으로 데미지가 제일 컸었던 게 언냐면 당연히 2008년도 금융위기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때랑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떨어질 때도 각도가 거의 수직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랑 비교를 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때랑 비교를 해서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수익률이 사실은 2008년도에 가볼까요? 자, 2008년도를 제가 확대를 해봤는데 2008년도에 이렇게 확 수익률이 떨어지기 직전에 얼마였습니까? 3.72%였어요. 그러고 있다가 확 밀렸죠? 확 밀려버리고 약 이게 요 기간이 한 달 반밖에 안 돼요. 한 달 반 만에 딱 이 저점 기준의 이제 T노트가 2.05%입니다. 여기가 3.7이고 여기 바닥이 2.05면은 거의 반토막이죠. 네, 반토막이잖아요. 이렇게 T노트 수익률이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부터 중요한 포인트. 여기서부터 밀렸을 때 원래 밀리기 직전 자리가 요 자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 네모 박스칸 요 자리를 저는 궁금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얼마 정도 빨리 회복되는 속도가 지금 상황과 비교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봤더니 요 중간에 기간이 얼마나 걸렸냐면은 약 7개월이 걸렸어요. 요 기간이 7개월이 걸렸습니다. 7개월. 그러면은 사실 보면은 7개월 만에 그러면 내려갔다가 반토막 났다가 원자리에 올라왔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이어가실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잘 볼게요. 이번 케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번에 작년 3월 달에 한번 그렇게 훅 망가지고요. 열심히 올라온다라고 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작년 수준까지 못 올라왔죠. 그죠? 근데 작년 3월 달에 망가졌고 지금 이제 2월 22일이니까 거의 1년 됐잖아요.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반토막 났다가 원래 수준까지 올라오는데 7개월밖에 안 걸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1년 정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3월달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이게 되게 상대적인 부분인데 어쨌든 뭐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당연히 그때도 이제 부양책을 썼고요. 자,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람
사람은 원래 망각의 동물이라 지금 이 금리 상승 속도가 이 수익률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2008년도 금융위기와 많이 비교하지만 그때보다 지금 이 상승 속도가 절대로 빠른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면은 유난히 속도가 빠르다라고 이제 언론에서 참 난리를 치죠. 여러분들 공포감을 심어주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뭐 오늘은 이제 기관 대상 팩폭이 저격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기억하세요? 금리가 시장이 어려워서 부양책을 써가지고 바닥에서 이제 살아나게 되는 경우에 이것처럼 부양책을 써서 이제 시장이 붐업이 되면은 여기서부터 당연히 10년 티노트 수익률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살아나는 과정, 그 상황에서 티노트 수익률이 올라오면은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냐? 이러면은 어느 정도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경제 상황이 많이 괜찮아졌네. 원래로 정상적으로 열심히 돌아가고 있네라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티노트가 계속 올라가겠죠? 올라가면서 경제가 좀 더 괜찮아지고 이제 우리가 언젠가 마스크 벗을 수 있는 시점이 오게 되면은 충분히 시간이 지났을 때 경제가 안정적으로 이제 되고 있다라는 거를 넘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언젠가는 시장에 뿌려져 있는 유동성을 끌어들일 수 있겠네, 테이퍼링을 할 수 있겠나라는 이 3단계를 거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사를 쓸 때는 요 중간 걸 쏙 빼고 그대로 그냥 금리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테이퍼링을 언젠가 할 수 있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저 테이퍼링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연준 위원들, 그리고 재무부 장관님, 미국의 재무부 장관님, 자넷 옐런, 그 누구도 아직까지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는 1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호스트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게스트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상황입니다. 주객이 좀 전도된 느낌이 좀 분명히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선거할 때부터 이제 1조 9천억 달러 규모를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거 3월 초 중순 되면 이제 그거 오픈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3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4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미국 모든 국가들이 아직까지는 돈을 푸는 부양책을 쓰고 있어요. 근데 각국이 정말 또라이같이 막 돈 쓰다가 갑자기 다음 달에 걷어드릴게요 이러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돈을 불출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돈을 내놓고 최소 6개월 이상 지켜봐요. 이게 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할지 금감원과 한국은행이 보는 거죠. 미국에서는 이제 연준이나 이렇게 이제 각 그 지방 은행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시장에 들어가서 잘 녹아 들어가지고 그래도 잘 살리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나서 충분히 올라오고 나서 미국의 고용 상태가 완전 고용으로 가고 나서 그렇게 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쯤 되면은 돈 풀어서 우리가 할 건 다 했다, 돈을 한번 걷어들여 봐야지, 테이퍼링 합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절대로 돈 써! 막 3조 달러 막 1조 9천억 달러 막 우리나라도 막 몇십 조 40조 막 때려 부어 하고 됐지? 내놔. 이거 또라이죠. 이거는 안 그래요 절대로.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그런 기사들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투자를 이어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연준에서 돈 썼다 그러면은 오늘 예를 들어 파월이 나왔어. 자, 우리 6개월 후부터 테이퍼링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자 오늘부터 바로 테이퍼링 들어갑니다 이렇게 안 해요. 연준이 또라이가 아니에요. 최소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시간을 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과거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돈을 부어서 자 우리 6개월 동안만 하겠습니다, 1년 동안만 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 기간 동안에는 지수가 꾸역꾸역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시기쯤 돼가지고 지수가 밀리기 시작했지, 그게 나왔을 때부터 지수가 밀리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변동성이 커지긴 했지만 그거 명확하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번에 정말 다행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과거에 벤 버냉키 의장 그 다음에 테이퍼링을 시장과 굉장히 소통을 잘해서 유지해온 전 연준 의장인 자넷 옐런 연준 의장님이 지금 미국의 재무부 장관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이분과 파월 의장님 두 분이서 제가 봤을 때 시장과 굉장히 소통을 잘 하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걱정을 1도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중간에 그리고 힌트가 있으면은 바로바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어쨌든 제 방송을 쭉 한번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대로 keep going 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금감원의 국민연금 매매 내역 보고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고 계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렇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요, 운용본부가 이제 트레이딩하는 자금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원래 이제 여기서 운용본부가 실제로 이제 하고 있는 금액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HTS상 연기금 등으로 여러분들이 수급 체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에 반해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운용사들 있죠? 운용사들, 증권사들 있죠? 얘들이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HT상, 금융투자, 네, 이렇게 나뉘어요. 국민연금이 운영하는 자금 자체가요, 지금 걔네들이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두 개로 나눠요. 자기들이 하는 거 있고, 그리고 위탁하는 거죠. 이제 저 프로들한테 이제 위탁을 해서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사실은 금액을 보니까요, 20년도 3월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자금이 76조 3천억 정도가 돼요. 그리고 운용사가 하고 있는 자금이 67조 3천억 규모가 됩니다. 네, 이렇게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무조건 다 이제 기금운용본부 하는 걸 아는데, 아니에요. 거의 반띵이에요, 반띵. 그래서 최근에 연기금 매도가 나올 때 금융투자도 같이 매도가 나온 이유가 사실 이것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 부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금감원에서 이제 한번 매매 내역을 좀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두 기관은 서로 이제 서로 이제 막 잔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워낙 이제 국민연금에서 매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매매 시장 상황을 좀 파악하기 위한 그 정도 의도지, 사실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대한 오해를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막 국민연금이 막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시장 파악 정도로 저는 생각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너무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사실 연기금이 너무 많이 매도를 하니까 이미지가 좀 안 좋긴 하는데, 연기금은 사실 이제 작년 3월달 시장이 어려울 때 충분히 그들의 역할을 전 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욕하지 마시고, 얘네들이 그렇게 나오면은 의도를 파악해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이어가면 되는지 그거 생각하면 되니까 그거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연기금이 제가 봤을 때는 한 3월달 4월달까지 매도가 나오고 매도를 거의 끝낼 가능성이 커요. 맥스 한 5월달까지 보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연기금의 지금 매도 포인트는 2700포인트 이하는 2700, 2800 이상 되면 무조건 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매도 끝나면은 그 2700, 800 그 셀링 포인트가 3000포인트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3000포인트 이하라고 하면은 연기금이 순매수,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니까 연기금 조금 더 이제 응원해 주시면서, 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잘해라. 우리의 노후를 위한 자금을 굴리고 있는 거니까 잘하고 있으니까 더 잘해라 이렇게 얘기해주면은 서로 되게 행복하고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 상황에 도움이 되신 분들은 바로 위에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진솔한 주식경제학 김선영이었고요. 이번 한 주 성우 투자하시고 2월달은 어차피 시즈널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번 달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주식을 매수하는 달이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